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전부로 가고 있습니다. 연초 새로운 다짐을 한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이제 닷새 뒤면 2021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에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세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예전과 달라졌고 사회의 모든 부분이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올 한 해 우리 사회를 달군 정치, 경제, 사회, 분야별 이슈를 살펴보며 2020년을 정리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항상 역동적이었던 한국 정치, 올 한 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1대 총선 그리고 1년 내내 우리 정치권을 달구었던 이슈지요. 검찰개혁 등 굵직굵직한 정치 이슈들이 많았던 2021년이었습니다. 이소영 대구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모시고 정치 관련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올 한 해도 정치 관련 큰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중에서 이 제일 먼저 언론에서 주로 이 문제를 추윤 갈등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 문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시고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지요? 예, 저는 이제 우선 추윤 갈등이라는 용어는 언론이 만들어낸 용어인데 좀 잘못된 용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질은 두 사람 간의 갈등이 아니라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이제 나타난 그런 마찰이다라고 보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윤 총장 측은 검찰 개혁을 검찰 내부에서 하겠다는 거고 또 그 추미애 장관을 포함한 정부 측은 그런 정도의 검찰 개혁으로는 부족하다, 네. 조금 근본적인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그런 이제 시각의 차이. 그다음에 이제 검찰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권한을 내려놓기 어려운 뭐 어떻게 보면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가진 측으로서는 당연한 어떤 반발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어떤 개인 대 개인의 갈등으로 이제 폄하하거나 또는 비화시키는 거는 오히려 검찰개혁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를 왜곡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나타난 검찰과 정부 간의 그런 갈등은 오히려 검찰개혁이라는 화두를 우리 사회의 중심 이슈로 부각을 시켰다는 점에서 또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예. 사실 추미애 장관이 이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 같은 정도의 뭐랄까요 절차 시스템에 의한 진행이라기보다는 조금 그런 뉘앙스도 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예. 없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강한 인상을 국민들한테 주면서 이것이 검찰에 대한 압박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어떤 개인에 대한 뭐 보복 차원 이런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는 그런 이제 행위들이 이제 전혀 없었다고는 볼 수 없는데 그것이 부각될 만큼 검찰 개혁이라는 큰 이슈가 가라앉을 만한 그런 행위는 아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번 이 갈등을 보면서 국민들이 집권당 쪽에서는 이 검찰 개혁이라는 사안의 본질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들의 지지도는 사실 빠졌습니다. 네. 이걸 보면 검찰 쪽에서 얘기를 해왔던 얘기들, 즉 다시 말하면 현 집권 세력에 대한 검찰 수사를 한 점,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을 임명을 하는 인사권 행사 도중에 그것에 대한 도전처럼 비친 점, 이런 것들에 대한 특히나 여러 측근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런 강한 드라이버가 걸렸다는 측면에서 의심의 시선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시선은 저는 당연할 것 같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향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밝히고 어쨌든 법에서 또 이 사법 과정에서 밝혀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공정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 와중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갑자기 대선 후보 1위를 어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대선 후보 1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이 원래 없던 마음도 이렇게 1위하고 이러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뭐 본인은 가타부타 말을 정확하게 안 했다고 하는데 해설하는 사람들은 여러 해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정치판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러는데 이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정치권으로 이제 나오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선 후보들, 야당의 대선 후보들이라고 하는 그 잠룡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할 것이고, 그래서 그 반대도 뚫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일시적일 수도 있는 그런 지지율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무엇보다도 야당의 후보로 나왔을 때 어떤 그 본선에서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고려하건대 윤석열 총장은 아직은 다 그렇게 쉽지 않다, 네. 라고 이제 계산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은 뭐 1등해서 기분이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저는 이 야권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자꾸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것이 이 손해면 손해지 이익은 아닐 것 같은데. 부담스럽죠. 네. 그래서는. 본인들이 이 후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꾸 후보 순위에 올라가서 각인이 돼야 될 텐데 그렇죠. 그 자리를 네. 자꾸 차지하고 있어서 참 이도 저도 못하고 고민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그 갈등을 거치면서 추진했던 것이 검찰 개혁이라고 불리는 내용들인데요. 제도적으로 좀 많이 바꾸려고 했고 이제 곧 출범하는 고위공직자 수사처,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 그다음에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도 축소했고요. 이런 제도적 개혁들이 어쨌든 검찰과의 갈등 속에서 이루어낸 제도적 성과인데 이 검찰 개혁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걸 이제 성과 자체하고 그다음에 개혁을 이루는 과정에서의 어떤 합의된 모습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주 이상적인 합의된 모습으로 개혁법까지 통과시키고, 그리고 그게 이제 성과로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민주적이고 좋은 모습이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기는 하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 어떤 검찰 개혁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지금 뭐 이 정부에서 시작된 문제가 아니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해방 이후부터 또 독재 시절을 거치면서 강화된 이 검찰 권력을 어떻게 좀 분산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우리의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좀 시작을 하지 않나라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검찰이 굉장히 큰 권한을 뭐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검찰이 없다라고 뭐 많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굉장히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까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검찰 개혁을 통해서 그래도 뭐 아직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 검찰의 어떤 권한을 조금은 분산시키고, 그리고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조금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지 않았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좀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일단 검찰 관련 이슈들은 짚어봤고요. 이제 총선 관련, 국회 관련 이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정치를 결산하는 데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사건은 총선이었고, 총선 중에서도 역대급으로 여당이 압승한 선거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더불어민주당은 범여권 합치면 180석인데요. 그야말로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다고 한 의석 아니겠습니까? 21대 총선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예, 21대 이제 총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이제 여기에 대한 분석이 뭐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좋았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이런 거대 여당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는 근본적인 그 차원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우리 그 거대 야당이 이제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정권 심판만 외쳤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정권 심판론이 먹혀들지가 못했다. 오히려 정권 안정론과 야당 심판론이 결합을 하면서 더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총선이 가지는 의미는 뭐 야당에게 변화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런 이제 시점이 될 것이고, 또 정치적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하면서 여당이 그 거대 여당으로서 이제 제대로 된 책임 정치를 강력하게 요구받는 이제 그런 네.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25석 중에 24석이 국민의 그 당시는 미래통합당이죠. 미래통합당 지금의 국민의힘이 석권을 했고 한 석은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승리했는데, 그렇게 보면 사실은 그 전석을 다 다시 이제 그나마 있던 지역구 의석 2개를 더불어민주당은 잃었고 다시 또 전체적으로 전 의석 국민의힘이 확보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번에 이렇게 나타난 우리 지역 총선 결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우리가 총선을 앞두고 사실 대구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 뭐 코로나 대구 봉쇄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어쨌든 코로나 초기 대응이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 지역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에 따른 경제 침체도 너무 심했고,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이제 그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선거 막판에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그런 정당이 지지도가 낮아지다 보니까 더 결집한, 우리 지역민이 더 결집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아쉬운 것은 한 지역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 정당이 다 자리를 차지했을 때 중앙에서 실질적인 그 경쟁이 이루어지지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리 지역의 이슈에 대한 그 전체 국가적 차원의 경쟁이 전혀 없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문제는 그냥 정말 지역의 문제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리지 않나. 예, 그래서 조금 이제 경쟁하는 정치가 지역에서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네.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제도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도입이 됐습니다. 원래 취지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죠?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취지는 사실은 그 거대 양당이 독점하는 그런 국회 소수 정당을 좀 진입시켜가지고 소수의 이권도 또 대변하고 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면서 양대 정당 간의 갈등을 좀 중재하고, 그래서 더 대결 구도를 좀 완화해보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의도가 있긴 했습니다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이제 법이 되는 과정에서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서 사실 누더기 법안이 되었다. 너무 어려운 제도가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사실은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되는 그런 편법들, 그러니까 위성 비례정당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편법 정당까지 만들어서 오히려 이 취지와는 다르게 이 양대 정당이 더욱더 거대해지는 그런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쉬움이 남고요. 향후에 제도적 보완이나 또는 사실은 선거법 개정이 다시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코로나19와 총선의 관계는 사실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코로나19가 올해 우리 한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금방 말씀하셨듯이 총선에서 사실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제 누구나 지금 그렇게 분석을 하고 계시고요.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 지지도와 관련해서 항상 이제 정부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지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정부 지지도를 이제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또 코로나19 그 다시 재확산 현상이 일어나면서 또 이제 정부 지지도에 그 영향을 또 미치면서 또
지지를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기도 한데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다시 또 뭐 여당의 이 지지자들 또 야당의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과 그에 따른 지지도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얼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예산안 통과라든지 이런 것들도 국민의 시선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국민의 시선을 국회에서도 조금은 또 그 시선을 느끼기 시작했다. 다시 말하자면 의식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또 개혁법 같은 것을 개혁 3법 같은 거 통과시킬 때도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 필리버스터를 정말 짧은 시간에 이 거대 여당이 종결을 시키는 과정에서 또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인데 네. 우리가 빨리 종결시켜야겠다라고 법안 통과 과정 같은 것들도 에도 이게 이제 이유가 되는 그런 측면에서 코로나19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의 뭐 코로나 전국이라고 할 만큼 그렇죠. 이것을 네. 고려하지 않고는 다른 논의가 진행이 안 될 정도였으니까요. 이번 올 한 해 정치권 이슈 중에 이건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것인데 서울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오거돈 부산시장이 불미스러운 일 성추행 문제로 사퇴를 했습니다. 특히나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국민들에게 충격적이었던 이 사건에 대한 평가도 필요할 것 같고 그 이후에 벌어진 것이죠. 이런 일로 지자체장이 사퇴를 하게 되면 후보 안 내겠다고 했던 당헌을 또 정치권은 참 이유가 뭐 어떤 이유든지 찾아내지 않겠습니까? 네. 또 이유를 절박하다, 절실하다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당헌을 바꾸는 과정을 통해서 출마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전체적인 이 과정의 원인도 평가를 좀 해주시고 내년에 벌어질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선거 전망도 잠깐 짧게 해주시죠. 네. 원인이다라고 하는 거는 뭐 이제 그 정치인들 또 시장 개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그동안 어떤 그 여성 부하 직원에 대한 그 행위와 태도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본인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그냥 모른 채 하고 살아왔다라는 것이 사회 곳곳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부산시장의 경우에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그런 잘못된 부분이었고 네. 당연히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물러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응당의 뭐 법적 처분도 그렇지만 정치적 처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충격이 더 컸었는데요. 아무래도 죽음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유력한 대선 후보였다는 점에서 굉장히 충격적이죠.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제대로 사실은 조금 진상이 규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뭐 지지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을 이제 부산시장 오거돈 시장하고 같은 그 수준에서 평가를 하고 있지는 결이 않을 수 다르다. 있다. 결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조금 빨리 규명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당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절대 후보를 내지 않겠다라는 당원 당규까지 만들어 놨다가 그것을 이제 수정까지 했는데요. 여당의 입장에서는 그 거대 여당 180석에 가까운 이 거대 여당이 가장 중요한 지방자치단체 아니겠습니까? 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거기에 이제 후보를 안 내는 것이 여당의 모습으로서 이제 더 지지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그 모든 비판을 감내하고
후보를 내는 것이 더 좋을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것 같고요. 이제 내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당원 당규까지 고친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이제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민들도 있을 거고 그래 뭐 내는 것이 더 맞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선거의 결과로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이 교수님께서 2021년 정치권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짧게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에는 보궐선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 선거를 위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면은 사실 정치권은 뭐 지키지도 못할 온갖 약속이 난무할 것이고요. 그리고 상대에 대한 더 강력한 비판으로 아마 정치권이 아주 얼룩이 많이 남을 겁니다. 그런 이제 상황에서 국민들은 코로나19가 아직까지 극복하지 못한 어떤 경제적인 문제들에 이제 아주 힘들 그런 상황이 예측이 되고요. 저는 이 제일 좋지 않은 시나리오가 국민은 너무 어려운데 정치권은 서로 자신들의 선거 당선만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 2021년에 가장 나쁜 시나리오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정치권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꼭 좀 고려하셔서 아주 선거에 그냥 매몰되거나 아니면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 가지고 서로 극한적인 대립을 하는 모습만 보이지 마시고 국민의 삶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정치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직면한 긴급한 사안들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쓰는 그런 2021년이 우리 한국 정치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020년 정치 관련 이슈 대구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이서영 교수 모시고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 한 해는 경제 분야 역시 코로나19로 많은 영향을 받았던 한 해였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충격을 받았고요. 저금리 추세가 계속 이어져서 그 여파로 부동산 가격은 급등했고 주식시장이 반등을 한참 했습니다.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모시고 경제 관련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로나19가 사실은 영향을 안 미친 곳이 없겠지만 가장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고 효과도 바로바로 보여준 데는 경제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이야기할 때 코로나 경제 충격을 뭐 전 세계적으로 우리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글로벌 경제가 거의 셧다운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그죠. 거의 셧다운이라는 표현이 적합한 수준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동에 대한 제한, 네. 그다음에 이제 우면 매장 예를 들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이런 제한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경제가 과거에 유사한 사례를 찾기가 힘들 정도로 네. 지금 이제 경제가 많이 그렇죠. 다운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이제 셧다운되었던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자면 이제 많은 국가에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상황이 훨씬 더 나은 편이었잖아요. 네. 근데 해외에서 많은 국가에서 이제 슈퍼마켓 같은 그런 필수 시설 들을 제외한 예를 들자면 미용실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모두 문을 닫아야 했고요. 지금도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이제 국가들이 대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재택근무를 이제 기본 이제로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등교라든지 교육 보육 목적 그런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네. 재택근무를 거의 상시화하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이런 점을 보면 결국은 이런 결과로 상품 판매라든지 서비스 판매가 이제 장기화, 판매 중단, 폐쇄 뭐 이런 것들이 장기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고요. 결국 이제 글로벌 경제가 거의 셧다운에 가까운 그런 충격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교육도 굉장히 극도로 위축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소비라든지 투자, 그다음에 수출 수입 이런 모든 경제 활동들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사상 유례 없는 수준의 경기 후퇴가 나타났다라고 네.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수가 있죠. 네. 지금 그 결과 초기에는 정말 무시무시한 경기 후퇴를 예측하는 수치들이 막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랬었는데 네네. 우리는 그나마 조금 다시 수치 자체는 조금 줄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경제 마이너스 성장률 정도가 지금 어느 정도고 내년도 성장률은
계속해서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니까 코로나가요. 네네. 어떤 모습을 보일지 예측을 좀 해주시죠. 일단 올해 국내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성장률은 확실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마이너스 1.5% 정도 내외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9년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8% 근처였거든요. 거기에 비한다면 약 3% 이상의 경제 성장률 하락 을 지금 경험하게 될 것 같고요. 다행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는 확실히 개선될 가능성들이 높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5%에서 3% 내외 정도의 경제 성장률 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여기에 일부분은 기저 효과도 있습니다. 네. 올해 워낙 많이 이제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내년도에 살짝만 올라도 네. 성장률 자체는 잘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다만 물론 이제 내년도에는 플러스 더더군다나 2.5에서 3% 정도의 플러스 성장률을 달성할 걸로는 보이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 저항이 붙죠. 네. 코로나19의 백신 접종이 대규모로 이루어진다. 특히나 이제 상반기에 이런 것들이 확산되어서 하반기부터는 경제 회복세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가정을 깔고 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있어서 어떤 또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들이 발생을 한다면 경제 성장률 전망은 이거보다 훨씬 더 낮아지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네. 조금 어렵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올 한 해를 그래도 정리해 보자면 우리는 나름대로 선방을 한 편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해외에 비해서는 그래도 마이너스기는 하지만 굉장히 선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예를 들자면 미국이나 유로존을 살펴보면 미국은 올해 마이너스 4.3%의 성장률이 예상이 되고요. 유로존은 훨씬 나쁩니다. 네. 마이너스 8%가 넘거든요. 네. 주요국 중에서 유일하게 양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국가를 지금 이제 중국으로 보고 있는데 올해 중국은 2% 정도의 이제 경제 성장률 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코로나를 굉장히 강하게 지금 이제 경제 봉쇄 활동 조치를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회복세가 가장 빠른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경기 부양책 얘기 좀 해보죠. 세계 각국이 지금 전부 다 경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기 부양을 위해서 고심을 하고 경기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제로금리에 가까운 기준금리를 완전히 인하해서 부양책을 쓰고 있는데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는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고 이미 계획을 밝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 같은 저금리 추세가 유지가 계속이 된다면 한국 경제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됩니까? 일단 제로금리 내지는 저금리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은 사실 이게 양날의 칼과 같은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위기이자 기회의 요소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고요. 또 네. 항상 좋은 것만도 아닌 그런 상황인데 일단 위기인 요소, 조금 이제 부정적인 요소들을 살펴보면 글로벌 저금리 같은 경우에는 결국 우리나라의 저금리 시대를 가져오는 굉장히 중요한 동인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계 부채를 급증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된다라는 점은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 부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네. 것들은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가계 부채의 급증을 불러일으키게 되면 결국은 이제 다음번에 또 다른 위기를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으로 네. 작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다들 또 아시겠지만 이렇게 저금리가 이어지고 있으면 결국은 그 이제 시중에 풀려 있는 그 어마어마한 자금들 유동성들이 모든 자산에 골고루 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특정 자산에 집중되는 경향들이 관찰이 되거든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네. 그다음에 주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자산 시장으로 집중되면서 버블을 키우는 그리고 나중에 그 버블이 한꺼번에 무너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경제 충격들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인 거고요. 또 하나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결국은 기업의 구조조정 을 지연시키는 그런 이제 원인이 될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거죠.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쉽게 말해서 좀비 상태에 있는 기업들, 정상적으로 지금 경영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은 금리에 연명을 해서 겨우 하루하루 버텨가는 그런 기업들을 대규모로 양산시킬 위험성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로가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면 결국은 저금리라는 것은 기업들로 유입되는 자금의 양을 증가시킴으로써 예를 들어 신성장 산업들, 신성장 기업이 나타났을 때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기업들을 발굴해서 키워낸다면 오히려 이런 저금리 환경이 상당히 유리한 방식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보면 정말 이 지금 저금리 추세가 갖고 있는 위기 상황 초래 가능성은 조심을 하면서 이 좋은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방금 황 박사님 말씀 주실 때 지금 이 저금리가 장기화되어서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쪽으로 또는 주식 시장으로 몰리면서 이 거품이 낄 가능성을 경고하셨는데 그러면서 가계부채가 지금 급속도로 증가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의 위험성 정도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사실 우리나라 가계 부채는 상당히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미 도달했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부채의 개념을 이제 사용하면서 이게 위험한 수준이냐 아니냐를 평가를 할 때 GDP 대비 비율 네. 가지고 많이 이제 그 평가를 하거든요. 네. 우리나라 가계 부채와 GDP를 비교를 해보면 현재 가계 부채가 GDP 비율로 이제 환산을 해봤을 때는 87%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가장 높은 가계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상위권이라고 볼 수 있는 영국을 보면 84% 정도 되고요. 네. 홍콩이 82%입니다. 부채가 많다고 얘기하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75% 수준이고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도 훨씬 더 낮습니다. 57%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가계 부채 비율이 87%를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만큼 가계가 상대적으로 경제 수준에 비해서 대규모의 빚을 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보면 지금 가계대출을 보면 주택담보대출 당연히 늘어나고 있죠. 근데 주택담보대출뿐만이 아니라 신용대출도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3분기 기준으로 보면 가계부채 수준은 이미 거의 1,700조가 다 됐거든요. 네. 그리고 그 신용대출과 이제 그 주택담보대출이 모두 역대급으로 늘어나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위기가 발생할 만한 수준이다. 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경고가 필요한 영역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는 거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상당 부분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이유가 네네.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몰려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올해 이 와중에 각종 규제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을 잡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은 확 올라갔어요. 그렇죠. 이거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올해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라고 보면 정부가 굉장히 고강도 부동산 규제책들을 내어놓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혹은 부동산 가격들은 증가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라는 특징이 관찰이 됩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수요를 억제하겠다라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2주택을 가지고 있는 가구는 한 주택 팔아라 내지는 다가구를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가구는 주택을 팔도록 유도하는 다시 말해서 수요를 적극적으로 억제하는 정책들 사실 부동산 세제도 이러한 방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수요를 억제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파트 특히 이제 양질의 괜찮은 네. 지어진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아파트에 살고자 하는 욕구들 이런 수요들이 대단히 강한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양질의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반면 공급은 거기에 지금 못 따라가고 네.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수요에 대한 억제만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이 수급상의 불균형 이 해소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이 수급상의 불균형이 현재의 가격 상승, 물론 이제 그 유동성, 풍부한 유동성도 여기 일정 부분 작용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보다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수급상의 불균형이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가 네. 있습니다. 번지수를 좀 잘못 잡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은 양쪽에 번지수를 잘못 잡았다기보다는 양쪽을 다 보는 정책을 가져가는 것이 다시 말해서 수요와 공급을 모두 이렇게 아우르는 정책들이 필요한데 현재는 한쪽 부분에만 지나치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냐. 조금 네. 더 균형 잡힌 시선으로 정책들을 설계해 주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젊은 세대에게까지 번져버린 주식시장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 주식시장 열기는 정말 정말 이슈가 될 만한 정도의 그거였습니다. 처음에 코로나 공포가 있을 때 주식이 거의 폭락을 했을 때 1,400포인트까지 떨어졌죠. 정말 엄청난 하락이었죠. 네. 지금은 3,000선이 뭐 그죠? 이미 2,700선을 넘었고요. 3,000선을 갈 것이라는 예측이 더 많죠. 많습니다. 예. 예. 현재로서는 아마 내년 1분기 정도면 3,000선에 도달할 가능성들이 있지 않을까. 네. 이런 부분, 이런 전망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사실 주가 3,000 얘기는 이미 10년 전부터 나오고 네, 있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내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급 여건들을 살펴보면 주가가 3,000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계속해서 이런 전망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 네. 시장에서는 그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10년 전부터 3,000원 넘어갈 것이라는 예측들이 많았고 실현이 안 됐기 때문에 한동안 2,600선이 넘어갈 때도 많은 전문가들이 이거는 너무 과열된 것이다. 그래서 좀 빠질 것이다 했는데 비웃듯이 계속 올라가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주가 상승에는 사실 이제 코로나 3월달 한참 코로나가 기승을 우리나라에서는 심하게 부렸을 때 주가가 1,400포인트 근처까지 내려갔었거든요. 네. 그렇게 가파른 속도로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도 사실 저는 처음 봤습니다. 네. 제가 주식 시장에서 이제 몸담은 지 10년이 넘었지만 이렇게 2008년도에도 이 정도로 가파른 속도로 떨어지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그랬다가 이렇게 또 가파르게 회복하는 것도 사실 처음 봤거든요. 사실 그래서 올해는 굉장히 이런 주식 시장을 다시 또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례적인 한 해였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네.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주가 상승에 대한 이제 우려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현재 주가 상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면 역시나 유동성이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금리 기조 0.5% 정도밖에 안 되는 이 기준금리가 내년 그리고 적어도 2022년까지는 현재의 모습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시중에 유동성은 풍부하게 공급되고 있는 상태고요. 예적금은 더 이상 우리 매력이 소비자들 없으니까요. 메리트가 없는 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계속해서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장 환경은 여전히 조성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 코로나19가 이제 백신 접종이 만약에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이제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까지 반영이 네. 되면서 아마 내년 1, 4분기 정도 되면 주식시장은 진짜로 새로운 영역으로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주식에 참여하신 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요. 유동성은 풍부하고 그다음에 기대감은 충분하고 이런 상황이면 주식 주가가 안 오를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네, 물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주가가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냐에 네. 대한 우려는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지금 실적보다는 너무 그렇습니다. 고평가된 네, 실물 경기를 살펴보면 여전히 굉장히 부진한 모습들이 네. 이어지고 물론 이제 몇 개의 섹터에서는 잘 나가는 섹터들이 나오기는 네.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물 경기는 여전히 대단히 이제 많이 다운되어 있는 상태인데 주가만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 이거 버블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들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텐데. 버블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 가지 달리 해석을 해보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그동안 오랜 기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거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이제 코로나19를 통해서 그리고 코로나19가 우리나라 경제 구조 내지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전체적인 사회 시스템이 선진국에 비해서 오히려 더 괜찮더라라는 것들을 아주 극명하게 지금 네.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네. 따라서 한국 시스템 내지는 한국의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반드시 이것을 버블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년에 회복될 것이다. 백신을 통해서 전 세계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실물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또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변종 코로나들이 계속해서 네. 나타나고 있다라는 네. 거죠. 네. 그리고 백신에 있어서 이 백신 지금 현재 개발되어서 접종이 시도되고 있는 이 백신들이 그럼 과연 변종 코로나에 대해서도 유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증명된 부분이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코로나가 계속해서 변종을 만들면서 사람들이 이 변종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는 이런 추세들이 이어지고, 그리고 코로나 백신이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는 백신들이 이러한 변종 코로나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사실은 내년도에도 경제 활동이 계속해서 둔화되거나 혹은 경제 봉쇄 조치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전히 이 코로나는 아직도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 그리고 굉장히 우리에게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을 가져다주는 요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경제 분야 이슈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모시고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2020년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 사회와 지역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뉴스 큐레이션을 통해서 우리 사회 관련 이슈를 계속 전해주었던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옆에서 뵙는군요. 네. 대구는 코로나19 빼고 올해를 정리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전국이 다 그렇지만 그 어느 지역보다 초기에 코로나로 우리가 고통을 많이 겪었던 지역인데, 제일 먼저 대구에서 코로나가 시작될 때 상황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죠.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발생한 게 지난 1월 20일이었습니다. 네. 다른 지역에서 환자가 좀 발생을 하긴 했었지만 대구는 한동안 잠잠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2월 18일 이 날짜가 참 기억이 남는데, 이날 국내 31번째 대구에서 첫 번째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해외 여행을 다녀온 적 없는 60대 여성이요. 이 교통사고로 입원을 했던 와중에 증세가 나타나서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네. 이제 확진 판정을 받고 동선을 확인할 때 문제가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 결혼식장 뷔페에 갔던 것도 있었지만 더 큰 문제는 입원을 하고 있던 와중에 신천지 교회 예배에 2차례 참석을 했었다는 겁니다. 이때 함께 예배를 받던 인원이 한 1000여 명 정도로 추산이 됐었어요. 네. 그 다음 날에 확진 환자가 13명, 14명으로 늘었고요. 네. 닷새 뒤에는 이 100명대로 올라섰었습니다. 같이 예배를 받던 교인들 중에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검사를 해라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양성률이 꽤 높았거든요. 그래서 2월 29일에 이 당시에 국내 최다 인원 74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시는 이제 무증상자, 증상이 없어도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들은 다 검사를 네.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명단을 확보를 해서 전수 검사를 나섰어요. 그래서 이 경찰까지 동원이 돼서 이 신원 파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청도 대남병원으로 또 넘어가서 거기에서 네. 많은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대구의 확진 환자가 처음 발생하고 한 이틀 뒤였는데요. 청도 대남병원, 이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확진 환자 2명이 나왔습니다. 폐쇄병동이다 보니까 이 환자들에 이어서 다른 환자들 그리고 의료진 감염까지 잇따라서 국내 최초로 이 동일 집단 격리 코호트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이 31번 환자가 이 청도에 방문을 했다. 그리고 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형 사망 후 장례식이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려서 이 신천지 교인들이 이 대남병원 으로 갔을 거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감염 경로로 추정이 되면서 이 신천지와 연결고리에 대한 얘기가 많았었는데요. 지금까지도 이 31번 환자나 청도 대남병원 감염 경로는 고리가 밝혀지지 않았군요. 네, 않았습니다. 네. 지금과 같은 어떤 체계적인 분류라든가 대응 방식이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고 네. 보건당국도 그렇고 의료진도 그렇고 다 모두 다 정말 정신이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만 해도 환자가 적게
적게 발생을 했었을 때는 이 감염 경로를 추정하는 보도도 많았고요. 그리고 어디를 다녔다 정말 동선이 세세하게 발표가 됐었는데 대구에서 확진 환자가 급증을 하면서 사실 이제 방역 당국은 동선 파악, 감염 경로 추정은 이제 무의미하다. 이 검사를 많이 하고 이 치료에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대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음압병실이 50개가 채 되지 않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확진 환자들이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을 가잖아요. 그래서 이 동선에 병원이 포함이 되면서 당시 상급병원 응급실들 곳곳이 폐쇄가 되면서 정말 의료 공백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이 병상 부족 문제가 제일 심각을 했는데요. 자가 격리 중에 환자들이 사망을 하는 게 이제 10명 가까이 발생을 했고 2월 말쯤에는 집에서 입원을 대기하는 환자들이 2,000명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의료계에서는 이제 병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병원이 아닌 곳에서 환자들을 좀 치료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이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것도 문제지만 코로나19 환자가 아닌 다른 뭐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다른 환자들이 당시에 그 의료기관 방문 자체를 꺼리는 경우 분위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제대로 치료 시기를 놓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경산 고교생 정유혁 군 사례가 있는데요. 사인은 폐렴이었고 코로나19는 음성이었습니다. 정유혁 군이 제때 평소처럼 제때 치료를 받았으면 이런 결과까지 이르지 않았을 거다. 유가족들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또 일상적인 생활로 보면은 그 등교가 다 중단이 됐습니다. 2월 말이면 방학을 앞두고 있는데 그냥 하교를 하고 하원을 했는데 내일부터 오지 마세요 해서 정말 인사도 없이 다 모든 학교 생활이 종료가 돼버렸었고요. 그리고 이 말 정말 좀 많이 가슴 아팠는데 대구를 봉쇄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나왔습니다. 정말 대구가 전국에서 고립이 돼버렸었거든요. 뭐 택배 배송이 안 오는 경우도 있었고 뭐 출장을 가지 말라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속상했지만 이 대구 시민들이 자진해서 멈춰줬다고 생각을 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생활치료센터라든지 각종 그 단계별 매뉴얼이 만들어지는 그것들을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만들어서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나마 위로를 좀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대구에서 그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없었는데 자진해서 한 2단계, 2.5단계를 저희가 다 시행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방금 전에 그 우리가 어떤 매뉴얼이나 체계를 만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겠냐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그 생활치료센터 부분이 제일 먼저 나와요. K 방역의 사례로 꼽히기도 하는데 그때 이제 환자가 너무 많은데 이 환자를 병원 밖으로 두는 게 법적 근거도 없고 전례도 없어서 사실 좀 뭐 정부나 지자체 좀 많이 꺼려했다고는 하는데 결국에는 이거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증상이 가볍거나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 병원 대신 생활치료센터에 이제 입소를 해서 치료를 받으면서 이 병원은 중증 환자를 전담해서 이제 치료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줬고요. 또 이 승차 진료,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를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감염 불안 위험을 좀 줄이고 또 검사를 편리하게 만들었던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또 강제화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긴 했지만 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의식을 많이 높여줬던 부분도 뭐 우리가 뭐 해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공이 있으면 과도 있잖아요. 우리 대구에서 고생한 의료진들이 다른 지역에서 파견 온 의료진들에 비해서 대우를 못 받았다. 그러니까 수당 문제가 있었거든요. 나중에 추경으로 좀 해결이 되긴 했지만 그런 부분은 좀 사기를 떨어뜨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지금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근거를 좀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 긴급 생계자금 지원할 때도 1차 때 뭐 선거 이후로 지급을 하겠다 이런 말 때문에 논란도 많았었고 당시에 선별 지급이어서 뭐 조건이 까다롭다 이런 문제 많이 제기가 됐었고 또 공무원들 부당 수령 문제도 있었습니다. 2차는 또 선별 아니고 보편 지급을 했지만 또 외국인 주민들은 제외하는 문제도 있었었거든요. 그런 문제도 뭐 나타나긴 했습니다. 그 어떤 지역보다도 트라우마도 있고요. 이 트라우마가 있는 만큼 경각심도 어느 지역보다 강한 상태니까 이 3차 대유행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코로나19가 2019에 19잖아요. 근데 벌써 저희가 2021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좀 이렇게 오래될지 몰랐는데 빨리 일상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지역의 중요 이슈였던 지역의 이슈였던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진통이 꽤나 있었지만 신공항 이전지가 결정됐죠?
네, 8월 2일이었습니다. 국방부가 부지선정위원회를 열어서요. 의성, 비안, 군위, 소보 이 공동 후보지를 최종 이전지로 확정 의결을 했습니다. 2024년에 공사를 시작을 해서 2028년에 개항하는 걸 목표를 하고 있고요. 이 공동 후보지에 한 8조 8천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이 공항과 배후시설 그리고 이제 기존의 공항들이 떠난 터 개발에 따른 효과가 한 100조 원 정도로 추정되는 이 지역 최대 네. 뉴딜 사업인데요. 네. 이 신공항은 이 K2 군공항 소음 문제가 있었었고 그리고 2011년에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그러니까 김해공항 활용이 방안이 나오면서 네. 이 새로운 관문공항이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이 제기가 되면서 추진이 됐고요. 뭐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마련이 돼서 이제 도심 주변에 있는 군용 비행장을 이전하는 근거가 생겼고 이걸 근거로 해서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이제 국방부에 건의를 하면서 이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1월에 그 주민 투표가 있었어요. 네. 국방부가 이전지를 주민 투표로 이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주민 투표를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공동 후보지가 그 정한 룰에 따라서 이제 공동 후보지가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아서 되는 거였는데 군이 찬성률이 우보가 더 높아서 여기가 군의 민심이다 이러면서 여기를 신청을 해버리고 해서 네. 좀 말이 많았습니다. 네. 결국에 뭐 여러 중재안들이 제시가 되고 해서 이제 군이 공동 후보지 신청을 하면서 일단락이 되고 관련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네, 현재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가덕도 신공항 얘기가 또 슬금슬금 나와서 네. 가덕도 신공항 가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많은데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하고 동남권 신공항은 전혀 다른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군공항 이전 사업이고 네. 이것은 관문공항 설치 사업이에요. 동남권 신공항이라는 걸 네. 새로 만드는 국책 사업인데 대구 경북에서 이걸 반대를 하는 이유가 우리는 분명히 있는데 부산 쪽에서 받아들일 때에는 배아파하는 거냐. 그런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대구 경북이 이 가덕도 신공항 얘기에 반발하는 거는 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다들 많이 보도가 됐겠습니다만 대구 경북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이 5개 지자체가 결과에 승복하기로 하고 김해공항을 확장을 해서 이걸 동남권 신공항으로 하는데 이제 모두가 합의한 사항이었는데 이제 이번 정부가 새로 들어서고 나서 이 나머지 3개 지자체가 뭔가 좀 재검토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검증위원회가 검증을 한 겁니다. 1년 만에 결과가 나왔는데 어느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상 백지화다 이렇게 보도가 많이 됐었고요. 이게 또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가덕도 신공항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지자체들이 또 찬성 지지 네. 성명을 내기도 했잖아요. 대구 경북은 국책 사업이 정치 논리에 따라서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뒤집히는 거는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다시 시작하려면 대구 경북도 들어가서 이 원점에서 재논의를 해야 된다는 거지 가덕도가 그 중심이 돼서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이 진행 중인데 요것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겠냐는 우려가 나오는 네. 부분이 있거든요. 동남권 신공항은 인천국제공항처럼 그 정도 규모의 이제 관문공항을 만드는 건데 만약에 가덕도에 신공항을 세우게 되면 여기에 뭐 미주나 유럽으로 오갈 수 있는 여객 노선이 취항을 할 네. 수도 있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뭐 여객이나 물류 수송이라는 측면에서 이 가덕도 신공항과 이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사실 그 배후 여건이요. 배후 여건의 규모나 이런 게 사실 군위나 의성이 부산보다 상대적으로 작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불리한 게 사실이고 또 이게 군공항이 겸해지기 때문에 커피 타임이 그러니까 야간 그렇죠. 운행 제한이 적용이 되는 단점도 이 가덕도 신공항이랑 경쟁을 했을 때는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네. 또 반면에요. 가덕도가 김해보다 멀잖아요. 우리 네. 지역에서. 그래서 사실 김해 신공항 갈 그 지역 주민들이 가덕도까지는 안 갈 거다. 네. 이탈률이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많고 또 어쨌든 개항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이 먼저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알짜 노선 선점하면 된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잘 접근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역에서 나오고 네. 있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살아있는 이슈라서 아마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올해는 또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준수하라고 외치면서 산화한 지 50주년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나 어느 때보다 노동 관련 이슈들, 법 제정 요구들이 많았는데요. 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 제기나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문제로 요구되고 있는 사항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뭐 이 전국적인 사안인데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올해 택배 물류량이 정말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택배 노동자들 이제 업무가 많아졌는데요. 때문에 이 사망 사고 보도가 많았습니다. 대부분이 과로사로 추정이 됩니다. 이 대구 우리 지역에서도 이 쿠팡 노동자 문제가 조명이 많이 됐었는데요. 그리고 산재보험을 안 든 경우도 많고 네. 이 산재보험 포기 신청서를 내는 경우도 있어서 네. 이런 부분도 좀 문제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지난 9월에 달서구 자원재활용 업체에서 이 맨홀 청소를 하던 작업자들이 쓰러져서 2명이 숨지기도 했고 뭐 포항제철소 쇳물에 노동자가 빠져서 이 화상으로 숨지는 사고 우리 지역에 있었고 또 가창댐 취수관 구멍에 그 취수탑 안전 점검을 하던 노동자가 빨려 들어가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정의당 대구시당 노동상담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우리 지역의 노동 현장 사고가 25건이 있었는데 네. 이 사고로 23명이 숨지고 22명이 다쳤다 이런 이야기도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네. 보통 보면 이 여럿이 해야 되는 작업을 혼자 하거나 뭐 안전 장비 없이 하거나 뭐 환경이 좀 열악하거나 이런 경우가 좀 다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해 사고를 개인 부주의로만 보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네. 마지막 정리는 좀 밝은 소식으로 정리하죠. 세계가 주목한 봉준호 감독 그리고 빌보드를 점령한 BTS 얘기 좀 기분 좋은 얘기로 마무리하고 네, 특히나 우리 지역에 네, 연관이 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한꺼번에 묶어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봉준호 감독 기생충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았는데요. 그 상업 영화의 대표적으로 불리는 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 4개 부문을 수상을 했습니다. 네. 이 한 사람이 한 작품으로 이 트로피 4개를 받는 게 최초였다고 하거든요. 네. 봉준호 감독은 이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 K-팝을 세계에 알린 BTS가 있는데요. BTS 다이너마이트로 빌보드 핫 100 1위를 한국 가수로 처음 차지를 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발표한 라이프 고즈온이라는 노래는 이 한국어로 된 노래가 이 빌보드 핫 100 1위에 올랐고 동시에 또 이 곡이 든 앨범 자체도 앨범 차트 1위에 올라서 네. 이 한 그 아티스트가 양대 차트를 동시에 오른 게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대구가 이 유병세를 조금 어떻게 해보려고 한 사업들이 있긴 있었는데 네. 재미를 본 게 있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없습니다. 네. 그 BTS 중에 그 멤버 2명이 대구 출신이라서 지난해 가을에 뭐 서구랑 북구 쪽에서 이제 관련 뭐 거리를 만든거나 컨텐츠를 개발하려고 하다가 소속사 반대로 무산이 됐습니다. 이 팬들 사이에선 성지순례라고 부르거든요. 아마 많이 노렸던 것 같은데 좀 아쉬워하는 분위기가 많았고요. 또 봉준호 감독은 이 대구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갔다고 해요. 봉덕동이 고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2월에 이 시상식 끝나고 나서 4월에 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거를 앞두고 관련 공약이 정말 많았습니다. 뭐 당시 달서병 예비 후보였던 강효상 의원은 두류공원에 이제 봉준호 영화 박물관을 짓겠다 이런 공약 많았고요. 또 이 중남구 후보들을 중심으로 생가터를 복원하겠다, 뭐 영화거리 조성하겠다, 명예 전당 만들겠다, 뭐 이런저런 공약 정말 많이를 냈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도 SNS에 대구의 아들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현수막 걸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봉준호 감독 대구 방문을 추진하겠다 이런 보도가 막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 8월에요. 한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 남구가 봉 감독이 살았던 집을 찾아내서 이거를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소유하신 분이 거절을 하셔서 네. 실패를 했고요. 또 네. 대구시도 이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봉 감독한테 이제 대구와 관련한 어떤 것들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연락도 안 닿았다라는 후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네. 이 대구에 뭐 김광석 거리도 있고요, 또 송해공원도 있잖아요. 네. 이 많은 관광 명소로 지금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 이런 셀럽 마케팅을 잘 하면 뭐 여느 산업보다 돈도 많이 벌어주고 이미지를 높여주는 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셀럽 마케팅을 좀 나서기 전에 우리 지역이 좀 문화 예술하기 좋은 환경과 토대를 만들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와주세요 하지 않더라도 제가 작품 활동하기엔 토대는 대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면서 먼저 찾아오는 곳이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참으로 바람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자, 지난 한 해 뉴스 큐레이션에서 항상 좋은 이슈 정리해 주신 우리 김은혜 기자와 함께 사회 지역 이슈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해마다 한 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를 발표하는 교수신문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아시타비를 골랐다고 합니다. 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는 말입니다. 사자성어가 아닌 신조어입니다. 이른바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한자어로 옮긴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정치, 사회 전반에 소모적인 투쟁이 반복된 까닭에 이런 신조어까지 만들어 올해를 정리했습니다. 다사다난이라는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코로나19로 힘겨웠던 2020년이 가고 있습니다. 해는 바뀌지만 코로나로 인한 힘겨움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모두에게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새해에는 아시타비가 아니라 역지사지의 모습을 우리 정치 사회 전반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